쌓아두지 않고 꼭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살아가는 기쁨은 사실 해본 사람들만 안다. 우리가 사는 망원동 집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60만 원이다. 두 사람이 함께 사는 비용임을 감안해도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집이 가벼워지니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도 단순해졌고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서울에 마련된 또 하나의 숙소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사는 집이 나를 결정한다는 그릇된 생각이 있었다. 집의 외양이 아니라 집 안에서의 생활 습관 혹은 행동 양식이 결국 나의 본질임을 알기까지 꽤 먼 길을 돌아온 셈이다. 내 눈으로 확인한 가난은 햇볕이 들지 않는 집에서 사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를 일인데 무조건 버리는 건 아깝다고 생각한다. 정리하고 난 뒤 좋아하는 옷들로만 채워진 반쪽짜리 행거가 마음에 든다. 군더더기는 빼고 알맹이만 살아남은 나의 옷들이 마음에 든다. 옷들을 정리했더니 마음이 가뿐해지는 이유는 왜일까? 우리 집에 오는 지인들은 콘도에 온 것 같다는 표현을 쓴다. 그만큼 뭐가 없다. 이렇게 휑하게 살기 시작하면 뭘 채워놓겠다는 욕구가 딱히 생기지 않는다. 비웠으면 채우고 싶은 욕망이 따라오는 게 당연할 텐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왜일까? 비우기의 욕망이 소비하고 채우는 욕망을 이겨선 것이라고도 할 수 있고 비우는 데서 오는 쾌감이 생각보다 강한 자극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비우는 게 능사는 아닐 것이다. 빈 공간을 채워야 한다는 강박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러기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비우고 소비하지 않는 대신 어떤 가치를 위해 힘을 쏟을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우리는 경험의 가치에 몰두하며 심플한 살림살이로 작은 집에 살며 여행을 자주 떠나기로 했다. 서랍장을 없애고 자신이 가진 모든 옷을 행거에 걸어둔다. 내가 가진 옷의 양과 불필요한 옷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더 이상 옷을 사지 않는다. 사야 한다면 같은 아이템을 처분한 후에 산다. 1년에 10번 이하로 신는 신발부터 정리한다. 자신의 인생책 20권을 선택한다. 그 외의 책은 주변 지인들에게 주거나 중고 서점에 판다. 애초에 언젠가 쓰겠지 하는 물건은 집으로 가져오지 않는다. 지금 집안에 그런 것이 있다면 다 버린다. 누가 준다는 것은 나도 필요 없는 것이니 받지 말자. 이 3가지 원칙만 지키면 잡동사니에서 해방될 수 있다. 집안에 물건을 들여놓을 때도 매일 사용 가능한 것인지 횟수를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 적어도 이틀에 한 번꼴로 사용할 게 아니라면 짐밖에 되지 않음을 명심한다. 우리에게는 냉장고가 없다. 대신 아이스박스만한 작은 김치 냉장고를 두고 산다. 간단히 먹음으로써 삶에 불필요한 군더더기가 빠지는 기분을 느낀다. 텔레비전을 없애고 1년 만에 한국전력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마음을 확실히 하기까지 필요한 시간이 그만큼이었나 보다. 집에 텔레비전이 없으니 수신료를 차감해주세요. 고객님, 다시 텔레비전을 드릴 때는 꼭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보다 재밌는 것들이 많거든요. 리듬에 맞춰 스탬프를 찍는다든가 똑딱거리는 메트로놈 소리를 듣는 것처럼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것들이 안겨주는 평안이 있다. 아침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11시쯤 아침 겸 점심을 먹는다. 설거지를 하고 글을 쓰거나 책을 읽는다. 그러다 오후 5시가 되면 저녁밥을 준비한다. 스마트폰에 데이터 빼고 살기. 데이터 30MB 포함해 문자 30건, 통화 30분을 사용할 수 있는 매월 3,300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하면서 산다.
대신 밖에 나갈 때는 꼭 책을 챙긴다. 살면서 가진 게 충분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말을 해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모두 돈이 최고라며 물질로 사람을 평가하고 하대하며 서열을 나누었다. 조직과 시스템을 벗어난 삶을 사는 이들은 특별하고 잘난 사람인 줄 알았다. 1년에 몇 천만 원씩 세금을 내는 작가만 책을 내는 줄 알았고 돈이 많은 사람들만 뉴욕에서 공부를 하는 줄 알았다. 내가 알던 세상은 그게 다였다. 학습된 길이 아닌 샛길로 비켜나가도 생기를 불어넣는 바람이 불어오고 활짝 핀 꽃들이 향기를 뿜어낸다는 사실을 그 길을 걸어보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나는 보통의 결혼식은 엄두가 나지 않았다. 작은 결혼식으로 치르지 않았다면 종민에게 혼인신고만 하고 살자고 했을 것이다. 보기만 해도 숨막히게 꽉 조이는 드레스를 입고 두터운 화장을 할 용기가 없었는지도 모르겠다. 한껏 치장을 하고 평소 나와 다른 모습으로 낯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나에게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거리에 나섰을 때나 느껴질 법한 수치스러움에 비견될 정도였다. 여자 집에서 1,000만 원을 보내면 남자 집에서 500만 원을 그 집에 되돌려준다는 소위 예단비라는 관습은 기기묘묘했고 스드메의 스자가 무엇이 약자인지 모를 정도로 현세의 결혼식은 나에게 저쪽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별개의 이야기였다. 상수역에 위치한 인도 레스토랑은 2번의 실패 끝에 어렵게 찾은 곳이었다. 별도의 장소 대관료 없이 음식 비용으로 예식 장소 비용을 해결했다. 결혼 선언문. 하나, 우리는 남편과 아내이기 이전에 독립된 개체로서 평등한 관계로 살아갈 것입니다. 둘, 의견이 달라 다툼이 일어날 때는 잠적하거나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섯,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해하며 살겠습니다. 일곱, 성공보다는 개인의 행복에 가치를 두겠습니다. 아울러 일 때문에 서로에게 소홀해지지 않겠습니다. 여덟, 우리는 상대방의 덕을 보기 위해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홉, 상대방을 향한 비난과 힐난을 경계할 것입니다. 비난과 힐난이야말로 서로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준다는 것을 알고 대화와 배려로 대할 것입니다. 어떠셨나요? 책 제목의 부제가 욕심 없는 부부의 개념 있는 심플 라이프. 없어도 괜찮아. 서로가 가장 좋은 친구이자 부부래요. 책을 보면 딱히 각자 너무너무 독립적이고 회사 생활을 할 수 없어서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같이 뭘 한다기보다는 사실 혼자 있었으면은 여행이든 뭐 이런 삶이든 혼자서는 안 했을, 혼자서는 어쩌면 사회에 그냥 순응하고 살았을 사람들인데 둘이 만나서 힘이 되는 거예요. 둘이 서로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자. 그래서 친구랑 짝짝꿍이 잘 맞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부부의 이야기예요. 적게 가질수록 넉넉하게 누리는 삶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뭐 한 챕터를 같이 썼다기보다는 각자 이름을 달고 번갈아 가면서 챕터가 나오는데요. 둘 다 성격이 다른 듯 하면서 비슷해요. 이 부부는 서로가 딩크였던 게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던 큰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는데, 왜냐면 뭐 결혼 계획에 아이는 중요하잖아요. 딩크예요. 여자분은 스스로를 이기적이라고 말하면서 여행하는 자유로운 삶을 사는데 아이가 방해될 것 같고 잘 키울 자신이 없대요. 그리고 삶의 변화가 싫은 거죠. 예시로 영화 룸의 엔딩 인터뷰를 언급하는데요. 이 책에 스포일러 나와요. 안 보신 분들은 읽을 때 조심하세요. 저는 영화를 먼저 봐서 다행이었는데요. 부모란 어느 정도 이기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마련인데 본인까지 거기 동참할 생각은 없다는 이유로 아이를 가지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여자분이랑 둘 다 딩크인데 남자분은 이유가 조금 달라요. 이분은 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사랑을 주는데도 익숙한 분인데, 그래서 지금 약간 아내 덕후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부인이 조금만 눈앞에 안 보여도 걱정하는 타입인데, 아이가 생기면 너무 잘 키울 것 같아요. 사랑을 많이 주고.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 성품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가 없대요. 온 신경이 아이에게 다 갈 테니까요. 그렇게 아이가 본인 세상의 전부가 되면 스스로의 존재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를 것 같다고 하네요. 아이에게 헌신할 자신의 미래가 뻔해서 그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아이를 낳지 않는 편을 선택하겠다고 합니다. 이 책은 약간 그 미니멀리스트 이기주의자입니다. 쓴 일본 90년대생이거든요. 그분. 약간 밀레니얼 미니멀리스트들이 쓰는 내용 맥락에 좀 맞아요. 딩크, 여행, 싫은 거 안 하는 거, 싫은 거 좀 극단적으로 안 해요. 그리고 인간관계 잘 쳐냅니다. 어째 이분들 지인인데 이분들한테 미움 사면 좀 슬플 것 같다 이런 생각 들 정도로 단호해요. 좀 마음에 안 들면 안 만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외로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외로움이 사람들을, 원치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작은 거죠. 그리고 이 부부는 이미 서로가 베프잖아요. 베스트 프렌즈잖아요. 그래서 굳이 억지로 이렇게 뭐 혼자 너무 외로울 때 만나야 될 사람이 필요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정말 좋은 사람들만 근처에 두는 거죠. 또 하나의 극단적 케이스였던 책이었습니다. 자발적 가난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케이스인데요. 정규직을 버리고 책 쓰는 삶을 살고 있어요. 책도 뭐 전업작가들, 매일매일 쓰는 전업작가들처럼 쓰는 것도 아니고 한 사흘에 한 번 쓴대요. 별로, 그러니까 정말 느긋하게 살고 싶은 거죠. 이미 은퇴한 부부처럼 살고 있거든요. 고정 수입도 없대요. 월세 60짜리 투룸에서 한 방은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걸로 내놓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거죠. 냉장고도 없이 이제 김치 냉장고 하나로 살고. 이 책에서 어떤 느낌 받았냐면 이런 삶을 되게 뿌듯해해요. 근데 미니멀리스트들 다들 그런 것 같아요. 본인 삶을 사랑하니까 이제 그런 극단적인 미니멀리즘을 선택하고도 행복하게 사는 건데요.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고 오히려 본인 인생에 대한 자부심, 뿌듯함이 더 큰 케이스예요. 이건 정말 이 책을 읽어보시면 그 한 장 한 장 다 묻어나요. 얼마나 정말 부심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이런 좋은 파트너를 만난 건 너무너무 부러워요. 본인이 삶에서 원하는 게 뭔지 확실히 아는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포스 같은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책을 쓸 수 있었겠죠? 뭐 아이, 집, 결혼식, 허례허식, 직장 등 삶의 기준이 정말 명확해요. 단호합니다. 미니멀리스트인 커플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미 작은 결혼식에다가 집을 사지 않고, 집 전세도 아니에요. 월세예요. 그런 조금 여러 가지 방면을 생각하는 미니멀리스트 커플, 곧 결혼할 커플, 그런 분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냥 남의 삶을 구경하는 건 재밌잖아요. 도시에서 살아가는 딩크 미니멀리스트 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없어도 괜찮아. 정말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미니멀한 하루 보내세요.